자,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회담 분위기 아무래도 조금 껄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다 긴장이 됩니다. 네. 이 얘기 조금 있다가 전문가 모셔가지고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시진핑 주석에 앞서서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났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찾았는데 교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인이와 쑥이 뭐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인이와 쑥이요? 예, 그 그거를 글자. 지금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문재인의 네. 끝 글자랑 김정숙 여사 할 때 쑥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항상 이렇게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창을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태극기와 악수를 이렇게 건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저게 어제 예. 메르켈 총리와 만찬 뒤에 나온 모습인데 맞습니다. 저게 즉흥적으로 저렇게 교포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총리실에서도 이 모습은 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장면이다라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낮게 있습니다. 소통하는 메르켈 총리조차도 저렇게 즉흥적으로 시민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예,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독일어 인사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독일어 인사를 하자 메르켈 총리 엄마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사로 담아가고 싶은 장면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관전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텐 아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당크. 구텐 아벤트 필렌 뭐였죠? 당크. 당크.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네. 뜻인데 예, 예. 자, 저렇게 독일어로 호감을 표시해서 그런지 유독 메르켈 총리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 연출해 준 게 아니냐 이런 현재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가 가장,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가 가장 친밀함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번에 두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메르켈 총리의 호응을 이끌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아닌 독일 정상과 먼저 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강력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조금은 닮아 있는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두 사람 1살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 그러니까 54살이고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54년생, 63살입니다. 64살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64, 63. 아, 네. 그 분간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아버님이 흥남철수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그 개신교 목사 아버지가 동독행을 선택을 하면서 어떤 분단 국가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낮은 경호 그리고 인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통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저희 정치데스크와의 만남에서도 메르켈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근하고 저녁거리 위해서 마트에서 장 보고 네, 그렇죠. 직접 줄 서서 기다리고 자기 돈으로 직접 결제하고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되고. 네, 저 지금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모습인데 네. 저 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였죠, 당시에. 그렇죠. 저 당시에 얘기했던 게 지금 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켈 총리 공간까지 가서도 그 앞에 있는 교포들하고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 그쵸. 또 메르켈 총리도 거기에 호응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의장대 사열할 때 보면 뒤에 그 주민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그 총리에 대해서 뭐 낮은 경우로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광화문 시대를 아마 내년부터 열어갈 텐데 그 모습이 약간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도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뭔가 지나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만남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만남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과 개그맨 김영철 씨하고 네. 만남을 하는데 왜 화제가 된 건가요? 네, 대통령 전용기에 이제 보통 참모들과 함께 타고 가는데요. 그 전용기 안에서 뭔가 이 전용기 안에서 보기 힘들 것 같은 개그맨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된 겁니다. 대통령 저도 1호기에 공군 1호기에 개그맨이 탔다. 이거. 그렇죠. 공군 1호기에 그 고민정 부대변인 옆에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개그맨 김영철 씨가 함께 독일 순방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독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지금 사회를 맡아서 분위기를 지금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사실 노력의 아이콘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영어 공부도 직접 열심히 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직접 늘려가는 모습들이 사실 눈으로 다 확인이 됐고 실제로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꼭 라디오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디오 행사에는 오지 못했지만 이 독일 동포간담회 사회를 맡게 되면서 청와대 행사라서 긴장이 많이 됐다 소감을 밝혔는데요. 떨렸지만 문 대통령이 긴장을 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특히 그 현장에서 자기가 본 문 대통령의 교민들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덕분에 긴장을 풀었다는 김영철 씨 실제 행사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저도 이게 전용기를 같이 타고 왔어요.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독일은 처음 만나면 뭘 먼저 물어봅니까? 예, 교포와의 만남 행사에서 저렇게 한국의 유명 개그맨이 와가지고 같이 호흡해주고 호응을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 좀 바빠서 그런지 서류 작업하시느라고 그 바쁘신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 며칠 전이었죠? 나흘 전, 닷새 전이었던 건데 미국 순방 네. 때는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동행을 했었고 네, 이번에는 그렇죠. 김영철 씨가 동행을 했었는데 이런 모든 행사 기획 담당 지금 여성 성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 관여된 게 아니냐 하던데 맞습니까? 일단 행사 의전을 맡은 그 행정관이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이 직접 섭외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구체적으로 근데 저기 뒤에 지금 저게 네. 교포 좀 전에 김영철 씨 나왔던 그 어제 행사인데 네네네. 독일 행사인데 네네. 바로 탁현민 씨가 바로 동행해서 저 지켜보고 있네요. 예, 당연히 뭐 행사 의전 담당 행정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포 행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행사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뭐 청와대 내부 그런 행사들, 청와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당연히 상황을 지켜보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을 영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캠프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문재인 캠프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이 남편 조기영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저한테 사실 고민정 씨 영입에 대해서 연락하신 분이 탁모 씨다. 그분한테 연락을 받았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탁현민 씨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좌중이 이제 웃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를 과연 이 문재인 캠프에 보내야 하나라고 이제 조경 시인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전하니까 이 아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다 해서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도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특히 이런 일화들을 보면 탁현민 행정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과거에 썼던 본인의 책들 때문에 다시 발목이 잡히고 여야의 여성 의원들 또 여성계 인사들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전에 영상 봤지만 독일에서도 행사 지켜보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는 게 예. 그런 영향이 아닌가 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최 기자. 근데 최 기자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그 내조 외교도 한몫 발휘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노래와 연관된 인물인데요. 윤희상의 광주여 영원하랍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윤희상 선생입니다. 어제 김정숙 여사가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성악을 전공한 김정숙 여사 평소에도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선생의 고향 통영을 언급한 김 여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일본에서 통영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통영에 가면은 동백나무 특히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 저렇게 통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윤희상 선생의 고향은 경남 통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한국을 오고 싶었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손꼽히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윤희상 선생의 넋을 기르면서 김정숙 여사 독일에서도 또 한 번의 이색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00km를 날아서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비행기를 싣고 가서 저 윤희상 선생 묘소 앞에다가 심었다는 건데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식물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식물이 그 검역을 통과하려면 그 식물에 있는 병충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대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여기에 동백나무를 삭제하는 그 노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통영에서 우선 동백나무를 공수를 하고 또 공군 1호기에 실어서 뭔가 1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서 직접 심은 셈인데, 그러니까 좀 그만큼 고려를 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묵념을 하고 바로라고 했는데도 한 20초 정도 더 묵념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성악을 전공하고 그 전부터 이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그걸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미국 순방이 있었음에도 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윤희상 선생 묘소 참배, 단순히 성악가 출신 영부인의 개인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최석호 기자. 네. 영부인의 저런 행동에 정치적 의미를 좀 해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박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이 윤희상 선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조 블랙리스트격이었습니다. 1959년에 베를린 음대를 졸업한 후에 독일에 체류했던 윤희상 선생, 당시에 독일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북한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1967년이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동백림 사건, 이른바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간첩이라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문학의 원조 블랙리스트로 찍힌 것은 물론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2년여 끝에 결국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블랙리스트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번번이 귀국하고 싶어도 귀국이 무산되면서 고국 땅을 결국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상 선생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또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2번 죽인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손혜원 의원,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조윤선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혹시 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상 씨라고 아십니까? 예, 윤희상 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윤희상 선생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 달콤한 것은 다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고 윤희상 선생을 추모하는 윤희상 재단 역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지정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모습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런 거를 생각해서인지 김정숙 여사 어제 참배하면서도 이 정치적 상황을 좀 언급했다고요. 네, 김정숙 여사가 참배를 하면서 그 윤희상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제자들이 김정숙 여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건의를 한 건데 윤희상 재단이 2008년에 이미 고인의 생가를 매입을 했는데 예산 문제로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 말인즉슨 지금 블랙리스트로 사실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 그 후에나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입장은 그 윤희상 선생의 제대로 된 음악적인 평가보다는 그 방북 논란만 조명되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그 김정숙 여사가 한국에 들어가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참배할 때 영상 보시면은 김정숙 여사 의상이 좀 차분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 텐데, 자, 이현수 기자, 네. 조금 또 다른 분위기의 의상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 영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가장 화제를 받는 게 한복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의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 김정숙 여사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위에 녹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이 모습을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홍데스크? 저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수박이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뭐 수박을 많이 떠올릴 생각이긴 한데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거꾸로 수박바가 아니냐라는. 저도 네티즌 눈높이에 맞춘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보통 수박바의 색깔을 보통 아실 텐데요. 이제 거꾸로 된 녹색 부분이 더 길게 있는 그렇군요. 그 네. 거꾸로 수박바를 딴 게 아니냐라는 유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쪽빛 그 두루마기를 걸쳐서 또 그 우아한 분위기를 냈는데, 쪽빛 두루마기 얘기하면은 처음 시작 이런 의미가 담겼었다 그러는데, 그렇죠. 저 색감은 또 어떤 의미가 좀 정말 담겼어요? 전통적인 한복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인 한국의 색깔로 만들어진 한복을 입고 가서 이제 외국 손님들과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 내외 이렇게 독일 순방 순조로운 분위기인데요. 국내 상황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결국 보이콧까지 선언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물론 정말 저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 측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낸 여러 가지 협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진정성 없는 거짓 제안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제만 해도 국민의당 추경심사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보이콧 선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요, 한 라디오에 나와서 증거조작 사건,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결과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의 머리 자르기, 누구를 빗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오늘 추경심사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결위 의원들이 50명인데 절반만 참여하면 추경심사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명이니까 7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심의가 돼서 그것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함께 하자는 어떠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왜 저렇게 지금 아니라고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계속해서 저렇게 비난을 하느냐. 속내를 따져보면 박지원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게 하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맞서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마저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산적한 국회 과제를 두고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도 아주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러한 비난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나서면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여야의 갈등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건 알지 모르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